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이제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CPI 관련된 지표들 유럽 쪽에서 나오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쪽 또 미국에서 또 나오고, 원래 연말 연초에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표들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를 계속 앞으로도 주목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도 주목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급등락이 나올 거라는 건 감안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한번 이제 정립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는 제가 여기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이 말하고는 반대로, 여태까지는 good is bad, bad is goo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지표가 좋으면은 시장이 상승하고, 또 그 반대로 또 이제 적용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good is good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상승이 안 나타나더라도, 장중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bad is bad예요. 그러니까 bad 결과가 나왔는데 뭐 시장이 반등을 하거나 이렇게 리바운드,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리바운드, 그거는 크래쉬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좋을지 나쁠진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부터에 나타나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나온 그 GDP 같은 경우가 바로 좋은 예죠. 그 GDP가 나오니까 시장이 부담이 되고 시장이 꺾이는 듯한 흐름을 보였지만, 그 깊이가 깊지도 않았고 채권 시장 좀 약간 충격을 먹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크래시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여기 제가 하루하루 이제 금리를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잖아요. 어제 단기 금리건 뭐 중기 금리건 장기 금리건 모조리 다 상승하는 흐름 보였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GDP가 좋게 나오니까 가뜩이나 저 ECB 포럼에서 다들 이제 좀 매파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 GDP마저도 좋게 나오니까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CPI가 만약에 이제 과열권으로 또 들어가서 나오면 볼만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건 뭐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죠. 여기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곰곰이 좀 잘 살펴보기 위해서 수치로 제가 뽑아봤어요. 이게 이제 세상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던 때, 그때 금리고요. 근데 지금 그 금리보다 더 높은 그런 항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1개월물은 이거는 그때가 정말로 안 좋았던 시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2달짜리가 이미 넘어섰고, 뭐 이제 3달짜리, 4달짜리, 뭐 6개월, 이거는 뭐 거의 다 이제 그 즈음에서 또는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1년 이상 되는 그런 채권들은, 국채들은 다 넘어섰어요. 그냥 그때의 수익률보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가격이 떨어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점을 낮추고 있다, 가격으로 보면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 국채 시장은 조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렇게 이 표에서 보듯이 이게 이렇게 이제 이 가격으로 보면 이거 거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가격에서 보면. 근데 그거를 깨냐 마냐, 뭐 이제 이 정도의 이제 흐름이 나타나는 건데, 설사 깨더라도 그거는 마냥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국채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좀 틀리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도 올리는 게 한계가 있듯이 국채 가격도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깨더라도 그게 크래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회다 이러고 달겨들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놓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일반 투자자의 경우는 투매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설사 크래시 같은 모습이 막 나타나서 무서운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더라도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왜 그런 얘기 나타나냐면은,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어요. 올해 안에는 거의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이 보던 이제 양식하고 또 틀린 이런 양식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향후 한 1, 2년 동안의 금리 인하 확률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이런 양식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하고 그 이전에 보던 양식하고는 약간 좀 틀리죠.
그 매번 틀리게 이렇게 다른 양식을 보여드릴 때 얘기하는 내용도 좀 틀리다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까지 이제 가야지 이제 인하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이 관점에서 지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은 이제 각각의 이제 이렇게 분포도 같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각 구간별로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결, 인상, 인하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눠버리면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되냐면은 내년 5월 정도는 돼야지 인하 확률이 다 합쳐서 40%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5월이면 여기잖아요. 인하 확률이 뭐 여기 425가 1%, 뭐 1%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470에서 500이 29%뭐 이렇게 돼서 인하 확률을 다 합치면은 이제 40% 이렇게 되니까 동결보다 이제 좀 커진다. 하지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40%밖에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좀 과반수가 넘어서는 거는 6월이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금리나 이제 확률 이런 거 볼 때는 국채 가격하고 연동해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투자할 때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디서부터 가격이 반전될까 이걸로 보시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자체가 주식 가격의 상승 또는 자산시장의 상승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실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자체가 과연 경기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가 금리 인상보다는 낫지만 그 유동성을 기대하는 장세는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 유동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에 의해서 상승이 되는 그런 장이 나타나려면은 경기 흐름과 기업 실적이 동반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정책이 반전이 되던 2014년, 15년 이 이후에 2019년까지 나타났었던 그 상승 기간의 흐름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단순히 금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변화됐던 건 아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론을 뭐 여기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제가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내놓은 자료 이번에 좀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중요 포인트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이제 이번에 회의 때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5에서 5.25로 동결시켰는데 그 인플레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에너지 가격하고 이제 음식물 가격 뭐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데 좀 낮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헤드라인 쪽으로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물가가 좀 잡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코어 쪽은 아직도 높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 쪽 물가들, 그러니까 서비스 쪽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너지하고 음식물만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이제 이 요약본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미국의 경제는 생각보다 좋다. GDP가 좋다. 그리고 다른 고용과 또 관련 지표들, 그러니까 이건 실업률이잖아요. 고용도 좋고 실업률은 낮고 GDP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문제는 실업률이나 뭐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물가를 잡는 게 페드의 기본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서서히 잡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경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관련돼서 지표들 한번 볼게요. 2023년하고 2024년의 지표들을 이렇게 뽑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SAP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페드에서 이번에 그 중기 경제 전망 나올 때 이렇게 했었던 그 전망치고요. 그리고 이 블루칩은 보통 이제 민간 연구소에서 이렇게 뽑는 그런 것인데 보시면은 이쪽 요게 이제 PC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코어잖아요. 이쪽 어느 쪽이나 보면은 이렇게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2%에 근접한다. 이렇게 보기는 내년까지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2024년을 봐도 뭐 이 전체 헤드라인을 봐도 그렇고 코어를 봐도 그렇고 목표치에 도달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2024년 뭐 중반까지도 금리나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경제가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래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2%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아직도 그 FOMC 회의에 참석자들은 좀 더 금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가 아니라 경제는 계속 좋아지고 그 협박은 계속되는데 그러면서 시장은 흔들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크래쉬를 위한 흔들림이 아니라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는 GDP 성장하고 또 이제 실업률 쪽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이 경제 참여자 학자들은 지금 패드가 좀 너무 좀 이렇게 금리 쪽을 조여대고 있기 때문에 리세션이 이제 향후 12개월 안에 온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이 뭐 이제 금리 장단기 금리 차 뭐 이런 데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쪽에서 그렇게 짐작이 되고 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쪽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더 퍼져나가고 있다. 2022년 세컨드 쿼터부터 그렇다. 그래서 미국의 GDP 성장은 애뉴얼로 2.4% 정도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 어제도 이런 수치 나와가지고 시장을 뭐 흔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결국에 하면 시장은 흔들리는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경제가 좋아요. 근데 경제가 좋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금리 인상을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고요? 그거 중앙은행 총재들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그 사진들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천성이 그렇게 사악해 보입니까? 뭐 여기서 지금 사악하냐 착하냐 이걸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사악하건 어쨌건 그걸 떠나가지고 그분들도 하나의 그 자기 본분을 한다.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보면은 정상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어떤 투자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떨어져가지고 한 다리 건너가지고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믿어요, 솔직히.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하지만 흘러가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가까이서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진실인 척하고 있는지 그걸 어느 정도는 구분이 가고,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이 톤이 바뀌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뻥카다,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들면은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순간도 필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최측근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뭐 먹을 땐 먹고, 그 사람들이 아니다 싶을 때 이거 정말 아닌 사람들 같다라고 했을 때 빠져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루이스 패드의 자료 결론 쪽을 보면은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리사일런스? 이 단어가 이번에 22 포럼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제가 나중에 22 포럼에서 중요 장면도 한번 제가 캡처가 아니죠. 그거는 그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원어가 그대로 나오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단어 각 그 중앙은행장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리사일런스. 한번 여기서 뭐라고 이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도 결론을 내린지 한번 보면은요. 경제는 항상 예상치 못한 발전이나 경제학자들이 충격이라고 부르는 것에 반응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어떤 또 수치가 나오면 시장은 항상 급등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몇 달 후에 매우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이 착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 사람들이 사악하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착하냐 나쁘냐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경제 흐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달 후에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 얘기 놓치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우 다르게 보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예측이 어려운 주요 이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측하는 게 일이지만 우린 투자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측하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도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거시경제 환경을 설명하는 한 단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회복력, 리사일런스. 그리고 전체 경제에 관한 회복력, 리사일런스. 인플레이션의 기초 또는 추세 측정에 관한 리사일런스. 경제도 회복력, 인플레이션의 기초나 그 추세 쪽으로 돌아서는 회복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인플레이션의 추세에 근접하는 회복력.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쓰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염두에다 두셔야 될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인트 루이스 패드만 얘기하고 끝나면은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듀크 대학이란 쪽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틀란타 패드, 우리가 아틀란타 패드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리치몬드 패드,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공동으로 서베이를 좀 합니다. 서베이를 해서 CFO 대상으로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흐름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모습으로 수치를 뽑아내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나오고, 또 뭐 실업률이나 뭐 이런 성장률 뭐 이런 거 다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인트 루이스 패드 표만 보고서 모든 걸 결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12개 지역이 있잖아요. 은행이요. 그 패드, 로컬 패드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제 제각각 자료를 내놓는데, 물론 12개가 다 내지는 않아요. 많이 내는 데가 뭐 한 너다섯 군데 정도 될 거예요. 최소한 그 너다섯 군데에서 나오는 지표들은 계속 읽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지근거리에서 수치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수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트렌드를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트렌드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는가, 리사일런스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수치가 어떻게 변화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이 CFO 서베이를 해보니까 이 작은 중소기업이요. 이게 붉은 선이 자기 기업에 대한 전망치예요. 그리고 이거는 푸른색 선은 미국에 대한 전망,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 2022년 이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미국에 대한 전망은 중소기업도 좋아지는데, 중소기업 쪽에서는 자기 기업의 전망치는 약간씩 아직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대기업은 어떨까? 라지 펌은 미국도 회복되고 자기네 기업도 회복되고.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은 이래요. 대기업은 이렇고. 둘 다 미국에 대한 전망은 비슷해요. 근데 자기 기업에 대한 그런 전망은 틀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승자 독식이라는 얘기 계속 말씀드리고, 이 지금 디커플링이라는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국가 간의 디커플링도 그렇고 기업 간의 디커플링도 그렇고. 기업 실적도 많이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AI 쪽은 특이한 그런 승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나리아로 AI를 뽑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결론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대기업이 왜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클까?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이렇게 지금 읽고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걸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선택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가야지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긴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지표에 의해서 급등락이 나타날 겁니다.
7월은 더 나타날 겁니다. 그건 진검승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크래시로 이어지느냐, 다시 상승을 위한 조정이냐,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경제 승자가 앞으로 가려집니다. 소수가 승자 독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승자도 마찬가지로 이들 중에 어느 쪽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역시 소수의 승리로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더 소수가 될 수 있어요. 경제 승자보다. 그래서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는 이제부터 진검승부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경제 흐름은 과연 이게 조정인지 크래시인지 그조차도 구분을 못한다면은 승리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제 쪽에 이제부터는 경제 지표 쪽에 더 깊숙이 우리가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될 때가 바로 7월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오늘은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지표 나올 때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해야지 저 승자가 될 것인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